지난 40여 년 정도 중국이 심각한 성비, 그러니까 남아 선호죠. 이걸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이 남자가 결혼 정년기에 중국 여성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성비가 안 그렇죠. 맞아서. 성비가 안 맞아서. 그 성비를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3,500만 명 정도가 많다는 겁니다. 3천만 명 정도가 이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독신 신세, 피동적 이제 독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한참 젊은 남성들에게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이런 또 사회적인 불안 같은 것도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나 후손이 없는 불안한 노후 노령층이 늘어나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났다.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죠? 지금 뭐 계속 기차를 타고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루텐코 외무차관이 어제 밝힌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안보리의 대북 제재 문제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도 무기 거래를 강행할 것을 아주 강력히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인도주의 지원 문제도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네. 지금 교도통신 보도를 보니까 정상회담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릴 예정인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두 정상이 회담하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수호의 전투기 공장도 방문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푸틴도 어제 동방경제 포럼에서 보스토니치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크렘리궁 대변인도 쇼이구 국방장관도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다 하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별도로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렘리궁 대변인 얘기는 안보리 문제로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 이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경고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 관심이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양국 이익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 주요 인사가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도 좀 뭘 원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데 뭐 군부 쪽에서도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보도가 됐죠. 네. 북한 군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행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무기 관계 협력, 첨단 국방 기술 이전 문제 같은 게 집중적으로 논의될 걸 아주 강력히 시사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루텐코 외교 차관이 얘기한 것 중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한국 쪽에서 원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관한 가능한 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한 걸로 인터넷박스가 전했네요. 그렇군요. 중국 쪽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은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게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네. 질문이 나오니까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또 비슷한 질문도 나왔는데 중국하고 북한이 아주 우호적이고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달성한 공동인식을 이행하면서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이 얘기는 늘 북중 관계를 언급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그렇게 편한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들의 일이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뉘앙스를 조금씩은 풍기는 것 같네요. 아주 자세한 언급은. 네. 그리고 피하지 않나. 네. 어제 브리핑에서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에 초청할 계획이 있느냐 네. 하니까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측통들 얘기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렇게 이제 회담을 통해서 상호 관계를 이제 공고히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특히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중국에 상당히 좀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그런 중국의 영향력을 조금 좀 조정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는 관측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북중러 이렇게 단일 지형으로 보이는 게 대미 관계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좀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외부에서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그렇죠. 자기들한테는 큰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요.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최근 몇 년에 전혀 유례 없는 역사적 수준에 도달했다. 뭐 이런 언급을 했습니까? 예, 푸틴도 중국의 이런 입장을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동방경제포럼에 온 그 중국 대표단장이 이제 장구어칭 부총리인데 이 사람 만나서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유례 없는 역사적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월에 네. 그러니까 3기 집권하고서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왔다. 이런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역, 중국하고 러시아 교역이 계속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여기 대해서 장 부총리도 이제 올해 그 목표로 세운 게 이제 서로 상호 교역 목표가 2천억 달러인데 연내 조기 달성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이제 베이징에서 1대1로 포럼이 열리는데 푸틴이 시진핑 초청으로 방문한다는 점을 크렘린궁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도 교역이 늘었고 앞으로도 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군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북한과 러시아 지난 30년 제한적 관계의 마침표다. 그러니까 실질 협력 관계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했네요. 네, 뉴욕타임스가 어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치르는 러시아가 아주 절실한 탄약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4년 전 하노이 회담 때 별 성과 없이 이렇게 오는 길에 브라지보스톡 들려가지고 푸틴 만났을 때하고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김정일의 방문이 외교적 보여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서 탄약을 제공하는 대가로다가 이제 위성기술 같은 거를 이제 받는 실질적인 군사협력 문제가 논의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가 도출이 되면은 그동안에는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제한된 협력이라든가 교역도 별로 없었는데 네. 이제 훨씬 더 실질적인 쪽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안보에 또 다른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고 뉴욕타임스가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여주기나 뭐 상징적인 게 강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주고받는 실질적인 관계가 된다. 러시아 전문가들 네. 얘기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그동안에 많은 접촉을 했지만 네. 진짜 교역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고립되는 상황에서 지금 기억하시다시피 이란하고 벨라루스 같은 데하고 이제 손을 잡았는데 이제는 이제 북한하고도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CBS 방송도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냉탕 온탕을 오가는 복잡한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뭔가 좀 다른 차원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루텐코 외교 차관이 이번에 북한하고 뭐 인도주의 지원이라든가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이런 식으로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과거와는 달리 좀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뭐 일단 실질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뭐 네. 방금 들어온 그 소식을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정로인지 모르겠는데 네. 4년 만에 자기가 러시아를 가는 게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가 봅니다. 로이터 보도인데요. 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60억 달러 이란 동결 자금을 카타르로 이체되는 걸 승인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기억하시지만 지난달 10일인가 미국하고 이란이 서로 죄수 5명씩을 이제 맞교환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거기 따라서 이제 보도된 게 우리나라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 석유, 네. 가스 판매 대금 6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이체하는 거를 미국이 이제 허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로이터가 미국 국무부가 이제 미국 의회에 제출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해서 어제 전했는데요. 이걸 공식 승인한 걸로 돼 있습니다. 6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 되죠. 네.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IBK하고 우리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카타르로 이체하는 게 공식 승인된 걸로 그렇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막 이제
이제 이 자금이 완전히 이제 이체가 되면은 이제 막 교환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앞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체가 허락이 떨어졌다. 네, 이거네요. 물론 뭐 시간 걸릴 겁니다. 한 네. 5주 내지 6주 정도 걸릴 거라는 그런 관측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금이 이체돼도 이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인도주의 용도로만 뭐 이를테면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네. 뭐 이런 거를 그 사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미국이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를 보면요, 이번 그 이게 이제 제재 일시적인 유예죠. 네. 이게 이제 이란 국영 석유사하고 이란 중앙은행 그리고 이제 이란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는 우리나라, 독일, 아일랜드, 카타르 그리고 스위스의 이른바 제1사법권 (primary jurisdiction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체 후에 뭐 절차 완료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그렇죠.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에 일단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로 또 송금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감자 5명씩을 네. 맞교환하는 거고요. 그 뉴욕타임스도 이제 이렇게 제재가 일시적이나마 유예된 게 미국하고 이란 관계를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따라서 지금 핵합의 복귀 협상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데 네. 이것도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선뜻 빨리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내에서도 계속 지금 견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괜히 또 뜨거운 감자 이렇게 섣불리 건드리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의회 승인도 그 공식 핵합의 보고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좀 그 핵합의 진전까지로 연결되기는 조금 좀 성급한 관치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동결 해제된 자금이 인도주의 용도로만 쓰일 수 있다. 거듭 강조하면서 네. 지켜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있으면 재동결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도주의로 안 쓰일 경우에는 그렇죠. 재동결도 네. 가능하다라는 말까지 전했군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전해주셨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확전을 좀 막기 위해서 스타링크를 껐다. 네. 뭐 이런 얘기 전해주셨었는데 이 얘기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나 봐요? 그 머스크 전기를 쓴 작가가 네. 이제 그렇게 쓴 걸로 돼 있고 그걸 CNN이 이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여기 대해서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 민주당이죠. 이거 여기 대한 의회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이렇게 미국의 외교 정책을 억만장자가 이렇게 뭐 좌지우지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소속이죠. 역시 잭 리드 상원 국방위원장도 그 정부가 통상적으로 군사 목적 위성 운용을 통제하고 그 관련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데 이렇게 그 민간 기업에서. CEO가 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미국 의회가 이거를 조금 좀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좀 CNN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미국 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머스크가 어떤 권력의 그 힘 있는 어떤 브로커 역할이 위상에 올랐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의회가 좀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도 좀 조사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군요. 조사에. 네. 다음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벌이가 쏠쏠하다. 중고 유조선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요. 미국 칼럼니스트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건데요. 네. 그 그리스가 이제 해운 산업의 비중이 영향력이 크죠. 네. 그래서 그 중고 그 유조선을 팔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틈에 그 피 묻은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 동안에 그 전쟁 있고 나서 지난 1년 사이에 그리스가 유조선 운반선 같은 그 중고 선박을 한 125척 정도를 팔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을 벌어들인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한 220척 정도를 팔았는데 그 판매 그 규모도 1위라는 겁니다. 네. 전 세계 판매의 한 25%를 차지를 했다. 사실 이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칼럼니스트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판매된 그리스 선박 한 20여 척을 자기가 이제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새로운 소유주가 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주소 같은 것도 제대로 등록이 다 안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추정하건대 러시아 원유 수출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림자 선박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보험 제도권 보험하고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험을 규제하니까요. 네. 러시아 관련 그거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유사시에 위험하고 환경 오염 문제도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좀 불투명한 네. 그런 선박들. 그래서 국제금융협회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리스가판 선박이 현재 러시아 항구로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 용량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 전에 비해서 한 33%가량 증가했다. 이런 지적도 집계를 합니다. 네. 뭐 불법이 아니고 당연히 돈의 흐름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만 참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 어딘가에는 그렇죠. 호재가 되기도 하고요. 네. 참 돈의 속성을 또 느끼게 합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에어버스 엔진 결함 우려가 제기돼서 엔진 제작사 향후 3년에 연 350대씩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이거 어디 얘기인가요? 그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이름을 네. 바꿨습니다. RTX로. 그런데 이제 그 계열에 그 프레댓 위트니 아시죠? 이거 네. 엔진 세계적인 엔진 그 개발사죠. 여기 그 GTF라는 엔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에어버스 320 네오 기종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점검을 한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기종, 이 엔진을 그 탑재한 에어버스 그 320 네오 기종이 한 많게는 700대 정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운항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이제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 문제가 네. 생겼다는 거죠. 엔진의 이렇게, 결함 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을 점검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검하려면 이제 항공기가 이제 운항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해 평균 한 350대 정도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애초 한 2달 정도 점검이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한 길게는 한 300일 정도 점검 기간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CEO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운항 항공사들이 조금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우리도 그 매출에. 점을 그 네.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매출, 실적에 당연히 불가피한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에어버스 A320 네오에 들어가는 엔진 가운데 이 문제 이 프레댓 위트니 엔진이 한 40%고 나머지는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프랑스 방산업체 사프란 합작사가 있는데요. 네. 거기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게 블룸버그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뭐 RTX 주가가 뭐 이 소식 나오고 뭐 대폭 빠졌죠. 그다음에 이 회사도 올해 매출 예상치도 뭐 한 55억 달러 정도 줄어들 걸로 그렇게 그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 가보겠습니다. 뭐 중국도 저출산 얘기 나와서 그때 뭐 군대 뭐 이런 쪽에서도 대책이 나온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설상가상 남성 3천만 명 이상이 피동적 독신 신세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장가 가고 싶어도 장가를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중국 인구학회 부회장이 이제 난카이대 교수인데 어제 중국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 40여 년 정도 중국이 심각한 성비, 그러니까 남아 선호죠. 이걸 겪었는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이 남자가 결혼 정년기에서 중국 여성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성비가 안 그렇죠. 맞아서. 성비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뭐 쭉 얘기가 있는데 그중간에 이제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출생한 중국 사람이 한 7억, 한 8억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성비를 보니까 이 기간에 태어난 남성이 여성보다 3,500만 명 정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3천만 명 정도가 이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독신 신세. 이게 이제 피동적 이제 독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도 출산을 이제 독려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신랑이 그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는 게 이제 차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이것도 아마 인프레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런 중국도 지금 이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 얘기는 그 어떤 이제 한참 젊은 남성들에게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이런 또 사회적인 불안 같은 것도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나 후손이 없는 불안한 노후 노령층이 늘어나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출생 성비 불균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통합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중국도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출생 성비 불균형까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됐다는 게 이 인사의 지적입니다. 네. 중국의 인구 구조라든지 그 속에서 뭐 문제점 같은 것들도 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계속 드네요.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얘기들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외신들 정리해서 또 전해주셨습니다. 손재규 선임.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